오늘은 낭낭 60세의 영숙 씨의 파란만장한 삶을 만나보세요. 도화살 많은 그녀의 충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제1장. 붉은 살, 숙명인가 축복인가. 김영숙 여사는 올해 환갑을 훌쩍 넘긴 60대 중반이었지만 그녀의 젊은 시절을 아는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영숙이 참으로 비범한 미인이었지. 눈빛 한 번에 남자들 혼을 쏙 빼놓았으니 도화살이 단단히 끼었다고들 했어.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남다른 외모와 사람을 끌어당기는 묘한 매력을 지녔습니다. 붉은 입술, 길게 찢어진 눈꼬리, 그리고 늘 어딘가 슬픈 듯 아련한 표정은 수많은 남성의 마음을 들었다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매력은 때로는 독이 되기도 했습니다. 평생을 파란만장한 사랑과 이별, 그리고 뒤따르는 구설수에 시달려 왔으니까요. 두 번의 결혼과 이혼, 그리고 수없이 많은 로맨스의 스캔들이 영숙 여사의 이름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녀는 늘 사랑에 목말랐고 또 늘 누군가의 관심 속에 살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가진 것은 재색 외에는 없었지만 그 둘로도 그녀는 한때 꽤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에게 빠졌던 한재력가의 도움으로 강남 요지에 작은 빌라를 소유하게 되었고 나이가 들수록 그 빌라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게 올랐습니다. 남은 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을 만큼의 재산은 충분했죠. 하지만 60대에 접어든 영숙 여사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자신을 향한 뜨거운 시선도 밤늦도록 이어지는 열정적인 고백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여전히 아련한 빛이 서려 있었지만 세월의 흔적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법이니까요. 고독은 스멀스멀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었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모가 아닌 정신적인 위안과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에게 취미 생활을 권하기도 했지만 영숙 여사는 겉모습을 꾸미는 것 외에는 딱히 몰두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수다는 언제나 지나간 연애 이야기나 사치품 자랑으로 귀결되었고 그런 피상적인 만남은 오히려 그녀를 더욱 허무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보게 된 인터넷 광고 하나가 영숙 여사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인생의 해답을 찾고 싶으신가요? 답답한 운명의 실타래를 풀어드립니다. 백제신녀가 당신의 미래를 밝혀드립니다. 백제신녀라는 이름이 주는 고풍스러운 느낌과 왠지 모르게 자신을 향한 맞춤 메시지 같다는 착각에 영숙 여사는 홀린 듯 상담 신청 버튼을 눌렀습니다. 늘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싶어 했던 그녀의 오랜 욕구가 다시금 고개를 든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무당이라면 자신의 고독과 막막한 미래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 그녀의 마음속에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평생 그녀를 따라다녔던 특별함에 대한 갈망이자 새로운 자극을 향한 위험한 도화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백제신녀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맑고도 신비로운 목소리는 영숙 여사의 불안한 마음을 묘하게 안정시켜 주었죠. 예약한 날짜에 백제신녀가 운영한다는 작은 암자를 찾아간 영숙 여사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허름하고 오래된 건물을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암자는 도심 속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한 깔끔하면서도 고풍스러운 인테리어의 한옥 형태였습니다. 은은한 향냄새와 잔잔한 불경 소리가 어우러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백제신녀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아한 모습의 여인이었습니다. 화려한 복색 대신 소박한 한복을 차려입은 그녀의 온화한 미소는 영숙 여사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이분은 뭔가 다르다.
영숙 여사는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도화살이 이번에는 영험하다는 무당에게 제대로 꽂힌 것이었습니다. 제2장 백제신녀의 덫. 백제신녀는 영숙 여사의 생년월일시를 받아 들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나직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가 공간을 울렸습니다. 영숙 보살님께서는 평생을 붉은 기운, 도화의 기운을 타고나셨습니다. 남자들에게 늘 인기가 많았으나 그 복이 오히려 화가 되어 늘 고독하고 마음 한편이 허전하셨지요. 주변에 사람이 많았으나 진실된 인연은 드물었으니 맞는가요? 백제신녀의 말에 영숙 여사는 크게 놀랐습니다.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 했으니까요. 어떻게 그리 잘 아시는지요? 영숙 여사의 눈에는 이미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백제신녀는 빙긋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보살님의 운명은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남은 여생은 그간의 고독을 씻어내고 편안하게 살아야 하는데 지금 보살님의 기운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자칫하면 쌓아온 재산마저 흩어질 큰 기운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영숙 여사의 가장 깊은 불안감을 정확히 건드렸습니다. 돈만큼은 평생을 걸쳐 잃지 않고 지켜왔던 그녀의 자존심이자 유일한 위안이었으니까요. 백제신녀는 이어서 영숙 여사의 도화살을 진정한 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큰 기운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살님의 강한 도화 기운을 이대로 두면 앞으로는 재산 문제뿐 아니라 건강에도 큰 우환이 닥칠 것입니다. 이 기운을 눌러 복으로 바꾸려면 아주 특별한 굿, 용왕매화살 기굿을 행해야 합니다. 그 굿은 3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길이를 택해 강한 재물운을 불러오고 애군을 물리치는 최고급 비방입니다. 용왕매화살 기굿이라는 생소한 이름은 영숙 여사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그녀는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고 백제신녀는 정성스러운 표정으로 비용과 준비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이 기굿은 보통 굿이 아닙니다. 용왕님께 바칠 귀한 공약물과 특별히 제작된 오방색 비단, 그리고 7일 밤낮으로 이어지는 제의를 위해 만만치 않은 정성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최하 3억 원은 드셔야만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3억 원이라는 거금에 영숙 여사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백제신녀는 능숙하게 그녀의 망설임을 간파했습니다. 보살님께서 지금 가진 빌라의 시세가 20억이 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20억을 온전히 지키고 앞으로 더 큰 재물복을 불러오려면 이 3억 원은 투자라 생각하셔야 합니다. 목돈이 부담되시면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신녀가 직접 신용 좋은 대출 업체를 연결해 드릴 수도 있고요. 백제신녀의 제안은 영숙 여사의 마음에 묘한 불안감과 함께 기대감을 심어주었습니다. 20억짜리 빌라를 지키고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면 3억 원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을 보살님이라 칭하며 특별하게 대우해주는 백제신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외롭던 영숙 여사의 마음을 채워주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영숙 여사는 백제신녀의 올가미에 한 발짝 더 깊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백제신녀는 능숙하게 대출업체를 연결해 주었고 영숙 여사는 별다른 의심 없이 자신이 살고 있는 빌라를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아 백제신녀에게 전달했습니다. 굿은 성대하게 치러지는 듯 했습니다. 영숙 여사는 직접 암자에 가지는 않았지만 백제신녀가 보내주는 굿 현장 사진과 동영상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신비롭고 웅장했습니다. 오색 찬란한 비단, 펄펄 끓는 용왕탕,
무당들이 정신없이 춤을 추는 모습 등은 영숙 여사의 마음을 더욱 확신으로 물들였습니다. 보살님, 굿을 잘 마쳤으니 이제는 편안한 마음으로 복이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백제 신녀의 말에 영숙 여사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의 고독한 삶에도 찬란한 황금빛이 찾아올 것이라 굳게 믿었으니까요. 제3장. 끝나지 않는 욕망, 이어진 착취.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영숙 여사의 삶에 특별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은 불운들이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키우던 화초가 시들고 아끼던 명품 지갑을 잃어버리고 아파트 관리비가 부당하게 인상되는 등 소소하지만 신경 쓰이는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영숙 여사는 불안한 마음에 다시 백제 신녀에게 연락했습니다. 신녀님, 분명 복이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자잘한 안 좋은 일들이 생기네요. 영숙 여사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백제 신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보살님, 이것은 복이 들어오기 전에 겪는 작은 액땜입니다. 다만 보살님의 도화살 기운이 워낙 강하여 3억 원의 기금만으로는 그 뿌리까지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아주 강력한 부적, 구절양장 만복부적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백제 신녀는 구절양장 만복부적은 그 효과가 매우 강력하여 일반인은 함부로 가질 수 없는 귀한 부적이며 오직 7일에 걸쳐 영험한 기운을 불어넣어 완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적은 단순한 부적이 아닙니다. 보살님의 팔자에 낀 9겹의 애군을 단숨에 물리치고 겹겹이 쌓인 재물복을 불러오는 기적의 부적입니다. 하지만 이 부적 또한 만만치 않은 정성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최하 5억 원의 공양비가 필요합니다. 5억 원이라는 말에 영숙 여사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신녀님, 제가 가진 돈은 3억을 드리고 거의 남지 않았어요. 5억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백제 신녀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보살님의 빌라 가치가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빌라를 처분하시거나 아니면 신녀가 연결해 드린 대출업체를 통해 추가 대출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살님의 복을 위해 신녀가 직접 나서는 것이니 믿으셔도 됩니다. 영숙 여사는 이제 백제 신녀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된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운명을 꿰뚫어 보고 심지어 재산까지 불려줄 것이라 믿었죠. 구절양장 만복부적을 받으면 그동안의 불운이 사라지고 진정한 황금기가 시작될 것이라는 희망이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결국 영숙 여사는 또다시 빌라를 담보로 5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백제 신녀에게 건넸습니다. 백제 신녀는 국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영숙 여사에게 직접 부적을 건네주었습니다. 붉은 비단 주머니에 담긴 부적은 섬뜩하면서도 묘한 기운을 풍겼습니다. 이 부적은 늘 몸에 지니고 다니셔야 합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는 베개 밑에 두시고 중요한 계약을 할 때나 돈을 만질 때도 가까이 두십시오. 영숙 여사는 백제 신녀의 말대로 부적을 늘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더욱더 백제 신녀의 말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백제 신녀는 이제 수시로 영숙 여사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보살님, 조상이 노하셨습니다. 조상님 위로 굿을 하지 않으면 큰 탈이 날 것입니다. 이번 달은 북쪽으로 귀신이 들었습니다. 동자 기굿을 하지 않으면 몸에 병이 들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비용으로 시작된 굿과 부적들이 점점 더 큰 금액으로 불어났습니다. 조상굿, 동자굿, 칠성굿, 산신굿, 도당굿. 셀 수 없는 명목의 굿들이
영숙 여사의 재산을 야금야금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빌라에 받을 수 있는 모든 대출을 다 받은 상태였고 그 돈이 바닥나자 백제 신녀는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보살님의 빌라는 아직 가치가 높습니다. 급하게 처분하지 마시고 신녀가 연결해 드리는 분께 잠시 명의만 빌려주면 돈을 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복이 들어오면 다시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4장 나락으로의 추락. 백제 신녀가 제시한 명의 대여는 영숙 여사 삶에 드리운 마지막 올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빌라 명의를 빌려줄 테니 거액을 빌려준다는 제안에 깊이 주저했습니다. 평생 지켜온 보금자리를 담보로 넘기는 것이 두려웠지만 백제 신녀는 능숙한 심리전으로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보살님, 이것은 큰 재물복이 들어올 때까지 잠시 운을 비축하는 과정이니 염려 마세요. 제가 보살님을 나 몰라라 할 리가 있겠습니까? 백제 신녀는 심지어 시세 차익을 남겨줄 매력적인 투자처까지 제시하며 명의 대여로 받을 돈과 투자 수익을 합치면 잃었던 돈을 모두 되찾고 더 큰 부를 얻을 수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벗어나 예전의 풍요를 되찾고 싶은 욕망, 그리고 백제 신녀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가 영숙 여사의 판단력을 완전히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빌라 명의를 넘기는 복잡한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명의를 빌려간다는 사람은 백제 신녀 측이 위장한 인물이었고 그 대가로 손에 진 2억 원마저 액막이 굿, 재물신, 초원 굿 등 끝도 없는 명목의 굿 비용으로 백제 신녀에게 넘어갔습니다. 영숙 여사는 빌라의 실제 소유권이 백제 신녀 측으로 완전히 넘어갔음을 까맣게 모른 채 계속 돈을 빼앗겼습니다. 몇 달 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녀의 빌라가 경매에 넘어갔다는 법원의 통보였습니다. 영숙 여사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백제 신녀에게 급히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번호는 이미 바뀌었고 암자 또한 문을 닫은 지 오래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영숙 여사는 뒤통수를 맞은 듯한 기분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그녀가 직접 서명한 서류들 앞에서 경찰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자발적인 거래로 간주될 여지가 다분했고 백제 신녀는 법망을 교묘히 피해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해 둔 것이었습니다. 평생의 안식처이자 재산이었던 빌라는 경매로 넘어가 타인의 손에 떨어졌고 영숙 여사는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되어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삶의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참혹한 현실 앞에서 그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재산을 탕진했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한때 그녀의 미모와 재산에 열광했던 주변 사람들은 싸늘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토록 의지하고 따랐던 자식들은 엄마가 왜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했냐며 비난했고 친구들은 그녀의 전화를 피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인간관계마저도 돈이 없어지자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깊은 외로움과 막막함이 영숙 여사를 덮쳤습니다. 유유한 때 도화살이 많다는 축복 같았던 수식어는 이제 어리석게 돈을 탕진한 노파라는 오명으로 변질되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한때 자신에게 영원할 줄 알았던 미모와 재산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삶의 의미도 앞으로 살아갈 힘도 모두 잃어버린 듯한 두려움과 걱정에 그녀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제5장 깊은 절망 그리고 한 줄기 빛. 모든 것을 잃은 영숙 여사는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어 과거 자신에게 빌라를 마련해 주었던 재력가의 비서 일을
잠시 했던 아주머니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놀랍고도 안쓰러운 마음에 영숙 여사를 작은 원룸에 머물게 해주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좁고 어두운 방에서 영숙 여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날의 화려했던 삶과 비참한 현재를 비교하며 스스로를 비하했고 무당에게 속아 넘어간 자신의 어리석음을 끊임없이 자책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화난 백제 신녀의 얼굴이 보였다가 자신의 빌라가 폭파하는 꿈을 꾸며 식은땀을 흘리곤 했습니다. 극심한 우울감에 시달리던 그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방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그저 죽음만을 생각하던 순간이 많았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피폐해져갈 무렵 아주머니가 그녀를 찾아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숙아,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어. 비록 돈은 잃었지만 내 삶까지 잃은 건 아니지 않니? 아주머니는 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백제 신녀에게 속은 다른 피해자들이 모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문, 스크랩 기사와 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많이 힘들 거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알아봤어. 그리고 이 사람은 너만 당한 게 아니란다. 아주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영숙 여사의 굳게 닫혔던 마음을 조금씩 녹였습니다. 그녀는 신문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수많은 노인들이 영숙 여사처럼 사기와 착취를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나만 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혼자가 아니라는 작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다시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을 망설인 끝에 영숙 여사는 아주머니가 알려준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꺼내기 힘들었지만 의사 선생님은 그녀의 이야기를 아무런 판단 없이 경청해 주었습니다. 영숙 어르신, 도화살은 미모나 매력의 상징일 뿐 재물을 잃게 하는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어르신께서 외롭고 힘들었을 때 다른 사람의 감언이설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컸을 뿐이에요. 이제는 그 허상을 깨고 어르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갈 시간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말은 영숙 여사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도화살이 재앙의 근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을 향한 비난 대신 스스로를 치유하려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제6장 새로운 시작, 삶의 지혜. 영숙 여사는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며 용기를 내어 백제 신녀 피해자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하고 함께 백제 신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영숙 여사는 모임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가진 미모가 저를 특별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외로움에, 불안함에 사로잡혀 어리석은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처럼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싶습니다. 피해자들은 각자의 증언을 모아 백제 신녀를 사기 및 유사 종교 행위로 고발했고 길고 힘든 싸움 끝에 백제 신녀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숙 여사는 비록 탕진한 재산을 온전히 되찾지는 못했지만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며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내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미모나 재산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겪었던 쓰라린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피해자 모임에서 멘토 역할을 하며 새로 유입되는 노인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심리적인 지지와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도화살이 있다고 다 불행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면의 아름다움과 지혜라는 것을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영숙 여사는 이제 강렬한 붉은 립스틱 대신 은은한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삶을 대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고 대신 온화한 지혜와 따뜻한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화려한 빌라 대신 작은 원룸에서 살고 비싼 명품 옷 대신 편안한 일상복을 입었지만 그녀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봉사활동을 하며 자신처럼 외로움과 불안감에 시달리는 노인들을 찾아다니며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고 눈을 맞추는 순간 영숙 여사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도화살을 지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성에게 인기 많은 도화살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끌어당기는 따뜻한 사람 도화살이었습니다. 영숙 여사는 비극적인 시련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찾고 남은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물질적인 허상과 외로움이 사람을 얼마나 나약하게 만들 수 있는지 깊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삶의 시련 속에서도 진정한 자신을 찾아내고 그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